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후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 그리고 관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에선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내용을 분석합니다. 아울러 특검 수사의 주요 분수령이었던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의 파장도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비상계엄의 헌법적 해석과 대한민국에 던진 과제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장기간 실종됐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피해 여성의 전 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배프의 범죄도시에서 사건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은 지금 주차를 하고 막 올라오고 계셔서 먼저 조혜진 의원님하고 조금 얘기를 몇 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예. 계엄 선포 오늘로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또 혼돈 속에서 여야는 극한 대치를 벌여왔고요. 자, 계엄 선포부터 오늘까지 조혜진 의원님은 그 1년을 뭐라고 규정하실지 또 그 기간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을 뭐라고 평가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 건국 이후에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네네. 독재로 시작했지만은 성숙한 민주주의가 됐고 K 데모크라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전 세계 어느 그 정치 선진국보다도 못지않은 민주 정체를 구축을 했고 네. 그 힘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한 세월, 지난 오랜 동안에 오랜 힘든 세월을 겪으면서 투쟁하면서 이렇게 일구어 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네.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인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성숙한 시민이라는 네. 의미입니다. 네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치는 민주주의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정치는 실패했어요. 네네. 건국 대통령부터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종말을 맞았는데 본인이 불행하지 않으면 자식이라도 예. 불행한.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불행인데 결국은. 네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한 만큼 정치도 성숙했어야 되고 네.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정치로 성숙을 했어야 되고 네. 또 그걸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또 그만큼 성숙했어야 되고 그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은 그만큼 더 세월이 갈수록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네. 거꾸로 정치는 양극화가 더 심화돼 가고 과거보다도 더 네. 극단적인 대립이 더 심해져 가고 대통령들의 수준은 갈수록 더 떨어져 가고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이렇게 전 세계에 내놓아 자랑할 만한 민주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이 네.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그런 그 민주주의 성숙도에 맞지 않게 돌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반헌법적인 또 불법적인 계엄의 후유증 뒤를 정리하고 네. 청산하고 또 민주주의의 수준에 걸맞게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제가 좀 그런 절차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정치의 실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 구현 이런 이야기만 하지 네. 그 원인이 된 정치의 실패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는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까? 양극단의 대립이 더 강화돼가고 심지어 그것도 더 파편화돼 가잖아요. 여야 간의 양극단의 대립뿐만 아니라 각 당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벌써 이제 당 명청 대전이니 하면서 벌어지잖아요. 국민의힘 또는 안에서도 또 어떤 극단의 주장이 자꾸 반영되는 그렇죠. 여야 모두. 예, 국민의힘도 소수당인데도 이 안에서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한쪽 그룹에서는 다른 쪽 그룹을 극우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같은 당원인데도 동당원 동지라고 하면서 평생 동지라고 하던 사람들이 극우 집단으로 매도하고 이쪽은 또 반대편 집단을 배신자 집단이라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정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다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대통령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 못지않게 정치의 개혁, 정치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야당은 야당대로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고민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홍익표 의원님 첫 질문으로 조금 천천히 조혜진 의원님께 드린 질문이 뭐냐면 계엄선포 오늘로 1년 맞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헌정 질서 회복하는 기간이었다. 또 그 혼돈 속에서 여야는 뭐 거의 극단적인 대치를 이어왔다. 그렇게 봤을 때 홍익표 의원님이 숨은 좀 고르셨죠? 예. 홍익표 의원님이 보시기에 계엄 선포부터 오늘까지 1년을 이 기간을 뭐라고 규정할지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을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오프닝 멘트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글쎄요, 뭐 저는 여러 가지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뭐 좀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매우 희망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뭐 제가 늘 역사는 진보하고 인생은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놀라운 것은 어쨌든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 요즘 들어와서 특히나 이 회복 탄력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기 아니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저는 정치나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저는 정말 놀라운 거는 비상계엄 12월 3일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민주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리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과정을 정리했다라는 건 저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저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국가적 위상이 한 단계 더 오르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상당히 큰 유혈 사태라든지 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들의 어떤 평화적인 방법 그리고 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건 매우 높이 평가한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소 우려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정치력이 회복되지 않은 측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는 각자가 자기 몫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자기 몫 이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하고 이제 그 사법기구가 지금 계속 도리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국회는 대치할 불가피하게 여야가 정쟁은 늘 있었지만 정쟁해야 될 것과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것을 좀 가닥을 좀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첫 번째 여당은 좀 더 포용력과 함께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을 좀 봐야 될 시기라고 보고 반면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야당 스스로도 정리해야 될 걸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개별 의원들 한 20여 명 이상이 반성 입장을 내고 했는데 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과거 윤어게인이나 또는 이 극단적인 세력과의 연계를 끊지 못한다면 저는 어떤 정치 실종 국면을 끊어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보니까 계엄
비상계엄 1년을 맞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자, 먼저 조혜진 의원님부터 이런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냈다고 보십니까?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지금 말씀 들어볼 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본인은 계엄을 잘못한 했던 거 없다. 사유, 계엄을 예. 했던 사유, 예. 그다음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 그다음에 당원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그 당부. 예. 이건데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뭐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다시피 했다. 그것도 계엄 사유 중에 하나는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옳은 판단이 있느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의 그 독주 독선 거의 뭐 정부 그 국정을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행동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헤쳐나가는 방법이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제가 그 지난 총선에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국회로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차피 지금부터 내가 딱 볼 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초점 맞추고 간다. 네. 그런데 국회 의석으로는 막을 길이 없다. 그 막을 길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없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치를 해야 된다.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방향으로 안 갔잖아요. 네. 거꾸로 민심과 이반되는 민심으로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그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했는데 그게 저는 그 아쉬운 부분이고 이제 지금 말씀처럼 그래가지고 정권이 넘어갔더니 지금 완전히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일정 부분 그 문제 진단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하도록 정권 넘겨준 게 뭐 때문입니까? 계엄 때문이잖아요. 예. 계엄 안 했으면 정권 넘어갑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대통령 임기는 그대로 갔겠죠. 본인이 정말 이건 상식 이하의 계엄을 해가지고 결국은 탄핵 자초하고 대선에서 대선 2년 땡기고 네. 그래가지고 정권 넘겨줘가지고 그 정권이 본인이 말하는 헌정질서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내가 계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정권을 향해서 이제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싸우려면은 국민의 지지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은행이 그런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 정부를 견제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공감하고 모이도록 그렇게 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더 국민의힘 이 얼마 안 되는 세력조차도 쪼개는데 본인이 지금의 이 메시지 자체도 이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결국 윤핵인이라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네네. 보수층 안에서도 소수, 국민의힘 안에서도 또 일부 갈라져 있는 그 세력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네.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 특히 보수 진영에는 더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홍익표 의원님도 그런 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그걸 떠나서요. 네. 저는 정말 이 참담함을 넘어서 지금 분노가 느껴질 정도예요. 윤석열 씨의 이 얘기를 보고요. 이걸 전달한 변호사도 한심하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식의 그 정말 망당한 행태를 하는 게 국민의힘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쪽이 비상계엄 내란과 탄핵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못 그으니까 정말 내란 세력 이 반역사적인 세력들이 다시 준동하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거 누구하고 싸우라는 겁니까? 국민이 그 심판하고 헌법적 질서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받은 사람이 그걸 인정 못하고 뒤집고 싸우고 엎으라는 것은 다시 우파 폭력 혁명을 사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 다름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오역 역사 그리고 이 반동의 역사를 쓴 사람이 윤석열과 그 일당들입니다. 근데 그 일당들이 다시 이런 얘기를 버젓이한다? 정말 저는 그나마 오늘 12월 3일 계기로 해서 낮은 자세로 죄송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진전해야 되고 그 마지막에 저를 밟고 하나로 해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저는 저희가 그 관련된 모든 책임과 문제점은 제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반성과 책임의 메시지는커녕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듯이 나를 밟고 싸워달라? 이거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여기에 책임 있게 하지 않으면은 저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고 유보적인 태도였지만 국민의힘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심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쨌든 홍익표 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극복한 국민들 노벨 평화상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했고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법정 공휴일 이제 하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플러스 오늘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부터. 우선 사실관계는 제가 이 공휴일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라 국가기념일이라고 해서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아, 공휴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국가기념일로 아마 하겠다는 것 같고요. 공휴일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예, 정해지지 않고 이제 국가기념일로 아마 국민주권의 날로 아마 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휴일 여부는 나중에 아마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저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한 4덩어리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지난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했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어쨌든 내란 세력의 잔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단죄하고 청산하는 것. 그리고 그걸 더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이 또 미래로 나가자는 그런 이 4가지 정도의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특히나 미래로 나가는 쪽이 훨씬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과거 나치 어떤 잔재 청산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반역사적인 문제들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는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내란과 관련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내란 문제가 종식됐다고 대통령께서도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정도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아니라도 인사 조치 몇몇 공무원들한테 관련된 공무원이 되고 나면 그 정도를 아마 대통령께서는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오늘 말씀하신 거면 본인도 오래 가고 싶을 생각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특검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좀 더 이 국가와 관련된 경제 문제나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님이 제가 뒤에 질문할 것까지 같이 답을 해줘서 이재명 대통령 목소리를 듣고 제가 조혜진 의원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일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특별성명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일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를 홍익표 의원님이 녹취 전에 하셔서 조혜진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면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통합 얘기를 하면서 내란 잔재 청산 이런 얘기도 했고 어제 국무회의였나요? 여기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 상속인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거 되게 발언이 센데 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또 통합 얘기를 했고 오늘도 정의로운 통합. 이 정의로운 통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아울러서 통합을 하자는 건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균질로 만들자는 건지 여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한편에서는 내란 프레임으로 대통령도 민주당 얘기하는 것처럼 더 세게 밀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내란몰이에 이제 선두에 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몰이가 새 특검을 6개월간이나 이렇게 이례적으로 네. 초대형 역대급 그 특검을 3개나 운용해가지고도 본인들이 생각한 결론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그 지방선거 때까지 동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겠다고 그래서 좀 에너지 또 연료를 좀 기름을 좀 더 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선 것 같고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했어요. 뭐 나치 전범 이야기도 하고 상속인도 끝까지 책임지게 한다. 자손들까지 어떤 행태든지 간에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그거는 약간 연좌제 비슷한 그런 연좌제 비슷하고 만약에 국민의힘 추경호나 누가 잘못했으면 국민의힘은 그냥 다 책임져야 한다. 예. 이런 발상이 사실은 나치가 이런 발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치 전범 이야기를 하는 것 보고도 제가 놀란 게 나치는 거의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일당 독재 집권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역사적인 범죄 행위를 수도 없이 거기에 저질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하는데도 오래 걸렸죠. 벌써 몇십 년이 걸렸죠. 그런데 이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건 딱 2시간 반이에요. 그것도 무슨 전국 계엄이라고 해서 전국의 군인들이 동원된 것도 아니고 딱 특전사 그 일부가 국회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린 그 정도인데 그거를 15년, 20년을 일당 독재 장기 집권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청산이 안 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집단에다가 비교를 하는 게 대통령이 생각이 도대체 이게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어떻게 보면 근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홍익표 의원님도 좀 언급하셨지만 국민의힘 제1야당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약간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게 정부 여당한테 더 빌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쯤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왔으면은 지금은 벌써 임기 집권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민생이 지금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도 그렇고 뭐 환율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다 어렵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사실 국민들이 피고로서 재판 5개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나마 마지못해 맞떡하나 하면서도 찍어준 거는 이쪽에 대안이 없어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뭐 말 들어보니까 뭐 이런 잘하는 것 같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 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건 결국 경제하고 민생인데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쪽에 빌미를 제공했지만 대통령의 행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아니요.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했으면 국민들이 일단은 내란몰이 이런 데 이제 그만해라. 경제나 제대로 살피라. 물가나 제대로 살피라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비판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내란몰이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판단이. 그 근거가 국민의힘 쪽이 야당의 행태다. 여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나 오늘 우리 당이 그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 거나 그나마 뭐 원내대표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님. 조금 얘기할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우선 그 대통령께서 그 나치도 언급하면서 그 어떤 단죄해야 된다. 뭐 또 상속까지 해도 뭐 그걸 책임져 물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사실은 꼭 내란범과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그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국가적 어떤 많은 다수의 인명에 대한 어떤 대량 학살과 그다음에 반민주적 폭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공소시효 때문에 그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수 해방 이후에 저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인명학살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겠는데요. 혹시 그 수지킴 사건 아시는지 홍콩에서 있었던 당시 그 살인자를 일종의 그 북한 납치 피해자로 조작했던 게 당시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죠. 당시 그 국정원의 당시 안기부였고 당시 안기부장인 장세동 씨가 직접 개입했던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못했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는 저도 이거를 지난 그 21대 국회에서 법안도 제출하고 했던 내용인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나 인명살상 등이 있는 그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피해 범죄에 대해 그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다 회수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기에는 물론 내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그때마다 소급 적용 문제 이런 거 나오지 않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자기 족쇄가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중요한 인권 침해가 있었으면 공권력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국가 운영하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또 주요 권력기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나서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국민의힘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그렇고 저는 대통령의 내란몰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내란몰이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실제로 불안해지는 국민이고 아마 오늘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보고 나면 정말 내란이 안 끝났다고 다들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 정도면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다가 윤석열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내란 세력 단죄는 아직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거기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단호하게 무슨 소리 하냐 진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매우 강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안 나오고 여기 어정쩡하게 뭐 대통령 입장은 너무 과하지만 뭐 이재명 정부가 반헌법적이고 지금 이런 매우 독재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요. 이게 정말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선우가 있고 경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리 못한다면 더 큰 위기가 갈 거예요. 야당은요. 원래 영어로 얘기하면 오포지션 파티 반대하는 정당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든 뭐 통째로 온몸으로 막아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야당이 그러한 반대를 할 수 있는 국민적 명분과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뒤섞여 있고 자기 입장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도심 속 집회로 인해 혼잡한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현재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국회대로가 통제 중인데요. 서강대교부터 목동교 사이 양방향으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또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도 현재 전면 통제고요. 지하차도만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선도로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월드컵대교 1차로에는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여파 받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연희램프지나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홍은 램프부터 정체로 이어집니다. 반대 성수 쪽으로는 정릉터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일대 혼잡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10km씩 정체입니다. 또 경기 북쪽에서는 일산에서 구리 방향, 통일로에서 노구 1터널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 이후 광명역부터 막힙니다. 또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성도 남한산 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엄 1년을 맞아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할지 여부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가 아닌 SNS 통해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계엄과 탄핵을 두고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 책임이다. 당대표로서 책임 통감한다. 계엄 자체에 대한 책임이다 보다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상상 밖에 그런 계엄을 하게 된 데에는 예. 민주당의 의회 독주 또 국정 마비 상태가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요즘 또 이게 뭐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은 이제 취재나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고민도 네. 계엄의 한 가지 동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앞부분은 어쨌든 국정 책임자로서 고민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는 그런데 있으니까. 장 대표가 사과 안 하는 배경은 뭘까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쨌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국격이 떨어졌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어려워졌으면은 그 전체를 당 대표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이거는 옳지 않은 그 행동이었고 국민의힘이 그걸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아마 그걸 좋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하나 의회 폭거 때문에 계엄했다고만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는 지지층만 공감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장 대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정치적 이유 때문에 딱 거기에만 꽂혀 있는 이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런 말을 했거나 뭐 본인 표현대로 한다면은 본인 그 설명대로 한다면은 일단 대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층부터 결집을 시키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하기 위한 그 전략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그 동기의 순수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심이라고 한다면 동기의 순수성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럼 전략적으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그렇게 가면 외연이 확장될 것이냐 나후 중에라도 그거는 저는 지지층 선결제 외연 후 확장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보수층 가운데 절반이 떨어져 나가 버렸잖아요. 우리 당 지지 기반 중에서 절반이 떨어져 나가 버렸고 남은 절반 중에서도 최소 반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국민 보편적 상식과 부합하게 가야 된다라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더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본인을 당 대표로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게 만들어준 그 이제 그룹이 그쪽 그룹이기 때문에 그거를 손절 못하는 그런 고민을 이해를 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면 장 대표가 어려워진다는 거, 선거도 어려워지고 장 대표도 어려워진다는 걸 좀 고민하고 지지했던 분들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장 대표가 뭐 이렇게 해서 지지율 떨어지고 지방선거 지고 그 책임지고 옷 벗기를 원해서 지지해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 대표가 좀 외연을 확장해서 좀 넓게 갈 때 그걸 용인을 해줘야지. 그럼 딱 발목 붙잡고 있으면 같이 죽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녹취 하나 듣고 질문 드릴게요. 지도부 투톱인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열고 고개 숙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여러분,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전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당대표는 사과를 안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사실상 사과를 했고요. 자, 본인이 속이 급해서 그랬는지 여튼 했고, 또 당내에서 초재선 25명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 단절한다 이런 선언도 했고, 자, 그렇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안 한 이 부분이 이제 좀 커 보이는데, 자, 이런 것들은 밖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사과했다, 국민의힘이 변했다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전혀 안 보입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동혁 대표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실망인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에 보면 세 가지 기류가 있어요. 비상계엄도 잘한 거고, 계엄도 잘한 거고, 탄핵은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 이게 있어요. 네. 그리고 비상계엄은 잘못했는데 탄핵을 한 것도 잘못된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비상계엄도 잘못한 거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하다. 네. 이렇게 되는 사람. 이게 이제 주로 맨 마지막 입장은 한동훈계 쪽의 몇몇 의원들이 그때 탄핵에 찬성했던 한 14분인가 정도 되는 그 의원들이 여기에 예.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장동혁 대표는 제일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정당하다고 본 거죠. 누가 봐도. 안 그러겠습니까? 의회가 폭거를 했고 거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인데 당연히 정당한 계엄이 되는 거죠. 저희가 보기엔. 그러니까 탄핵도 잘못된 거고.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죠. 장동혁 대표 해제 표결하지 않았나요? 그때? 비상계엄 반대 해제할 때 표결을 했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 부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요.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근데 내용을 보세요. 비상계엄 의회 폭거에 워딩을 보면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하면 계엄이 정당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윤호개인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생각이고. 예. 그리고 송원석 의원의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끝냈으면 차라리 낫는데요. 여기에 뭐 상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된 내란 가담죄 뒤집어 쓴 군인.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 썼다? 그냥 내란 가담죄로 힘들어하시는 군인 여러분이 맞죠. 뒤집어 썼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란범 색출 명분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는 공직자. 이것도 그 총리가 해명을 했잖아요. 네. 그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고 일부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할 거라고 총리가 해명했는데 이게 이상한 워딩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송원석 의원의 그 원내대표 그 사과도 거의 뭐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는 사과 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을 과연 뭐 제가 정파적으로 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는 좌우 두 개의 날개로 가야 되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 정상화되길 기대했는데 과연 정상화해서 그 정말 다시 국정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요. 저 자신조차도. 네.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치소를 나온 추경호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추위에 이렇게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경호 영장 뭐 발부냐 기각이냐 이게 분수령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조희진 의원님, 이게 무슨 파장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리한 특검 수사에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 이런 평가도 내놓는데 그런데 동의를 하십니까? 드디어 걸린 건 아니고요. 예, 계속 걸렸어요. 그 새 특검에서 무리하게 그 영장 신청했던 것들이 거의
뭐 거의 뭐 한 3분의 2 이상 다 기각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법원은 그래도 뭐 법원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저도 사실 좀 뭐 미지수인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존에 법원이 해왔던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법원이 뭐 대단히 큰 일을 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네. 법원이 무너지지 않았다. 아직은 투항하지 않았다. 항복하지 않았다. 이 수준 정도로 보여지고 네. 이 건 자체로 보면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걸 기각한 거에 불과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또 특히 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는 건 물론이고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로 보면은 사건 자체가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네. 그 혐의 자체가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법리도 그러니까 이게 혐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느냐가 의문이 제기가 된다 하는 거하고 법리라는 거는 그 행위가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 과연 뭐 내란 그 주요 의무 종사라고 이렇게 법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안에 가서 다투라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특검이 무리하게 민주당 쪽에 내란 프레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고 앞으로 이런 뭐 법원이 이 자기 중심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은 지금 다시 이제 또 특검을 또 새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새로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달라질 게 없고 국민들의 피로감만 더 커지는 거 아닌가, 거부감만 더 커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홍익표 의원님. 민주당 이번 기각 두고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뭐 위헌정당 해산감이다. 뭐 이 얘기 뭐 유죄 무죄 아직 남았다 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번에 영장 기각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판결 나오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이거는 쿠데타고 내란이다. 그래서 지금 뭐 내란 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 이거 과연 할까 했는데 지금 막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영민 의원 지기현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면 처벌할 수 있다. 법 왜곡죄로.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한 판단 그 기준은 누가 세우는 건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자 어쨌든 내란 전담재판부 법 왜곡죄를 어떻게 추진하고 직접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뭐 위헌 소지랄까 뒤에 후폭풍이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 우선은 지금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 법 왜곡죄는 조금 유보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는 상당히 진척이 돼 있어서 그 12월 중에 아마 그 바로 12월 안에 하겠다 그랬죠. 임시국회가 바로 소집이 될 것 같아요. 정기국회가 10일경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사법부 개혁과 관련돼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또 대법관 증언 등을 포함한 몇 가지 다는 아니더라도 네. 대법관 증언하고 법원행정처 관련 개혁 등등 이 몇 가지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그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이거는 뭐 저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강하게 메시지를 내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당에서 보기에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사법 특히 그 내란 재판부 지기현 판사가 이게 뭐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무슨 그 뭐 개그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재판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물론 뭐 판사라고 해서 모든 걸 엄격하고 엄숙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네. 사안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갖는 국가적 어떤 굉장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이 지기현 판사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12월에 본인은 마무리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늦어져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넘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아마 저는 직위원 판사의 이런 모호한 태도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개혁에 어떤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법외국제 거기다 법원행정처 폐지 뭐 사법행정이 신설 뭐 일련의 흐름들 민주당이 이제 일부 하나하나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후폭풍이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결국 민주당 의도대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큰 틀에서도 이게 거의 대부분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큰 틀에서도 민주당의 정책 부메랑이 굉장히 클 거고 디테일에 있어가지고도 네. 곳곳에서 아마 암초에 부딪힐 겁니다. 당장 법외국제만 하더라도 민주당 산하에 있는 경찰, 검찰들이 당장 지금 반대하고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제 법외국제 되면 경찰, 검찰들 완전히 본인들이 아마 소송에 시달려 가지고 일을 못할 거예요. 거기다가 판사 같은 경우 좀 전에 법외국이 그럼 누가 판단하느냐? 네. 그 판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법외국죄가 있으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기소하겠죠. 그러면 그게 법외국이 맞으냐 안 맞으냐? 그게 피고인이 판사이든지 검사이든지 경찰이든지 간에 네. 그건 재판을 통해서 가리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게 법 왜곡이라고 해서 그 벌을 줄 정도면은 이건 법 왜곡죄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이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판사가 이 법 왜곡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주면은 네. 이거는 그 다음에 항소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민주당이 자기들이 직접 이거를 검찰, 경찰, 판사에 대한 최종 심판권까지 가질 걸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은 전제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도돌이표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판사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건데 최종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는 말이 안 되는 논리 모순인 것이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도 지금 민주당 안을 보면은 그 재판부 구성하는 게 구성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그게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데 인사권이니까 재판부 구성 조직권이니까 핵심인데 그거를 지금 헌법재판소장 민주당 추천했잖아요. 네. 법무장관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법관회의 민주당 코드잖아요. 이 사람들을 시켜서 하겠다는 건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릴 판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은 유죄 나오니까 너무 성급하게 했다고 졸속했다고 야단쳤잖아요. 그런데 직위원 판사는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질질 끈다고 지금 빨리 안 하고 질질 끈다고 또 반대로 또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로 재판부를 만들면 더 길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요. 결국은 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늦게 해도 오케이. 빨리 해도 오케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늦게 하면 늦게 한 대로 욕하고 빨리 하면 빨리 한 대로 욕하고 그거예요.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스마트폰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그래서 이게 현지 누나는 역시 김현지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요거는 짤막하게 평가해 주세요. 야당에서 뭐 인사농단이다 국정농단이다 이게 뭐 확인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짧게 말씀하시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만사 현통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런데 이 큰 고위공직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결국은 이 소소한 어떻게 보면 소소한 민간 협회 인사인데 이런 것까지 김현지 실장 손을 거친다는 걸 이제 확인해 준 것밖에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정도로 이 지금 이재명 문수석이나 문 무슨 석이죠? 강훈식 실장? 아니요.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이나 그걸 받는 김남국 비서관이나 정말 이건 뭐 완전히 이제 우리 세상이니까 하고 그냥 넉놓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홍익표 의원님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일반 뭐 공직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정말 관여하나?
약간 놀라기도 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 부인은 하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예. 통상적으로 어느 정부든 다 개입해 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네. 뭐 그 아시다시피 뭐 공공연한 비밀. 예,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인사 추천해 왔기 때문에요. 일종의 왜냐하면 이런 그 단체 회장이라는 게 네. 약간의 그 정부나 일종의 그 대관 업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해서 국회라든지 정부를 대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저 주고받고 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거기다 김현지라는 이름이 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그 대통령실에서도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아까 법의 곡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판사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대한 고의성 이게 확인돼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네. 법원 구성과 그 전담재판부 구성은 현재 우리가 유력한 안이 법무부 1인 그다음에 법원 4명 네. 그다음에 저 변협에서 4명 정도로 해서 뭐 헌법재판소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개월 작은 아기 유나는 오늘도 병원 침대 위에서 작은 두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 목, 귀까지 뜨거운 분유가 쏟아진 그날 유나의 몸에는 깊은 화상이 남았습니다.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유나. 출생 미신고로 등본에 이름조차 없기에 어떤 의료비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엄마와 외할머니,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언니까지. 가족들은 유나를 지켜내고 싶지만 힘겨운 형편은 그 마음을 따라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에 작은 몸을 떨며 우는 유나. 유나가 더는 아프지 않도록 상처 대신 웃음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종일 영하권의 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강한 바람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면서 오늘보다도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겨울 추위입니다. 아주 따뜻한 방한용품 챙기셔야 되겠고요. 한겨울 옷차림 내일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1, 2도 더 낮겠습니다. 파주가 영하 13도, 영하권에 10도대의 기온을 보이겠고 대관령도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과 대전도 영하 8도 선, 대구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까지 내려앉을 전망이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2도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낮은 기온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영하권의 기온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전라 서해안 중심,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은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지 서해 5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은 주로 1에서 5cm의 눈이 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최고 8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4.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1년을 맞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철저히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해제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내란 청산 완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의 반성 메시지가 잇따른 가운데 원내대표는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당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본회의장에 착석한 국회의원이 60명 미만이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2021년 4분기에 1.6% 성장 이후 분기 성장률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이 지난해 기준 83.7세라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은 12.3 비상계엄 사태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 인터뷰 코너에선 여야 정치인들에 이어서 헌법학자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1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짚어봅니다. 오늘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연락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1년 전 오늘 비상계엄 선포된 바로 그 시간에 김선택 교수님은 어떻게 어떤 거 하고 계셨는지 그때 딱 듣고 어떻게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예. 조금 늦게 학교에서 나가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네. 자동차 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전화 내용이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저희 제자인데요. 아, 제자요? 예, 예. 계엄이 선포된 것 같다고 해서 네. 제가 그럴 리가 있나. 일단 확인을 확실히 해보고 더 이야기를 하자. 네. 근데 또 곧 또 메시지가 왔어요. 빨리 국회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또 기자들이 전화 오기 시작해서 네. 일단은 집에 가서 테레비를 보고 이게 진짜인지 실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자. 확인한 뒤에? 아니 확인을 해야겠다 일단. 네네네. 그럼 차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곤란하니까 가깝습니다. 저는 집하고 학교 아주 가까워서 예. 일단 집에 가서 TV를 켜보니까 정말로 계엄을 선포했더라고요. 네. 그때도 밤을 꼬박 새면서 전화를 계속 받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일단 국민들 입장에선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인가라는 생각인데 하셨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그 비상계엄이라는 걸 이렇게 규정한 배경이랄까 이거는 뭡니까? 원래 이제 이 민주적 법치 국가에서는 네. 평상시에는 네. 그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걸 대처하게끔 일반적인 헌법과 법률과 좀 예외적인 그런 규정을 헌법에 둘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논란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처음에는 1949년에 기본법 만들 때는 없었어요. 없다 네. 나중에 60년대 말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실제로 뭐 남북전쟁 때나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에서는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죠. 이러한 예외적인 긴급권 조항을 넣었을 때 오남용되면 어떡하냐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게 없을 때 오히려 더 남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자기 행정권을 오남용하면 어떡하냐. 이런 양가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있을 때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기존의 행정권을 가지고 오남용하면 어떡하나. 예, 그러니까 차라리 집어넣되 아주 엄격한 요건에서 하게끔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집어넣되 엄격한 요건 내에서 하자. 그 엄격한 요건은 어떤 겁니까?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계엄이 두 종류로 있는데 나누어지는 게 조금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것에 나눠져 있고요. 네. 사실 비상계엄은 우리 그 계엄법을 보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네.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행정기능이나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시죠. 전시나 준전시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기능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행정기능이 마비된 사법기능도 거군요. 안 되고. 네. 그렇죠. 거의 마비된 거죠. 그러니까 군이 동원되지 않으면 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나 경찰력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네. 그게 군이 동원돼서 군 병력으로만, 그러니까 군대만 명령 체계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만 발동되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때 긴급 담화문 보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해서란 그 이유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부분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다음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수사기관이나 법적인 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상 찍을 때 쓰는 거고요. 그럼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죠. 자유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이제 헌법이나 계엄법에 보면 원래 계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병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이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질서 유지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왜 종북 반국가 세력이 나오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킨다 이 말이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벌써 이 내용 자체가 네. 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그 목적 요건에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계엄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정치적 충돌 등은 계엄 사유가 될 수 없고 계엄 선포 절차도 위반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12.3 비상계엄 이전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린 그 판례랄까 사례들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그 포고에 대해서는 아예 사법 심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독재 정권이 계엄령을 주로 발령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래저래를 못했다 이거죠? 접근을 못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는 네. 이제 여러 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1997년에요. 네. 다 아시는 사건이죠. 그 79년 12.12 군사반란하고 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예. 그거에 대해서 위헌 위법하다고 선언했고요.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는 18년엔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1979년 10월 18일 부산 부마 민주항쟁 그 당시에 그 부산 지역 비상계엄 선포를 했었거든요. 예. 그것도 계엄의 포고 요건을 불비해서 위헌 위법하다. 그렇게 한 게 있고 2018년에 또 그 72년 유신 때 한 전국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요건 불비로 위헌 위법한 거다. 그 계엄 포고 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1979년, 72년께 2018년에 이제 판단이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일단 아까 뭐 국제적인 사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례라든지 어디 해외 사례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기본적으로는 있는 나라들은 좀 대동소이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요. 네. 되게 타이완 같은 데가 제일 유명하죠. 여기는 네. 뭐 1949년부터 1987년까지 예. 그 이제 장제스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이 있을 때는 내내 그게 계엄 상태에 있었고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본토하고 이제 그 타이완 사이에 거의 40년 가까이 계엄이었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세계 최장의 계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다음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때도 많이 그걸 했었고 태국 같은 나라는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니까 네. 그럴 때는 계엄령 선포가 좀 거의 됩니다. 상시 계엄이었던 나라들이네요. 그거는. 거의 뭐 군사 쿠데타가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급권이 오남용되는 겁니다. 자꾸. 네. 실제로 긴급권을 헌법에 규정했을 때는 네. 아주 그런 비상사태에만 하라고 해놓은 건데 자꾸 이제 악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예 계엄권을 하자든가 네. 계엄 선포권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기든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싶으면은 국회의 사전동의나 사후 승인을 받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비상계엄 제도. 자, 우리가 어쨌든 작년에 이제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대로 괜찮은지 만약에 손질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외국의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계엄을 선포하고 싶으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못 받으면 못 하는 거죠. 예. 아니면 사후적으로 국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냥 그 효력이 상실되게 만들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나라는 계엄의 기간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법에다가. 네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리고 그걸 연장하고 싶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돼요. 심지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미리 계엄을 하고 싶으면은 헌법재판소에 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먼저 검토받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 계엄 제도는 너무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손을 대야 되는데 지난번에 계엄법이 개정이 되긴 했어요. 최근 2025년에. 네네. 근데 그 계엄법 개정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손을 보든지 뭐 논의를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하나만 딱 고쳐야 된다 하는 걸 하나만 집어주시면 뭡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의한 통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일단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해제 요구 결의를 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엄이 발령된 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전적인 그 국회 동의 절차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그 당시 투입된 군과 경찰도 이제 특검 수사 받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법 위헌적 명령에 복종해야 하나 이런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명령에 불복할 수 있도록 복종의 의무를 손보는 법안 국회 심의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안인가 그렇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기존 법에도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부당 불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안을 손보는 어떤 그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오랫도록 위법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는요. 이미 직무상 지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법한 명령을 할 직권이 없습니다. 그런 직무상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따라야 될 명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두 가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도 있지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은 법치 행정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명령을 따른다면 법에 따른 행정이 아니죠.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교수님 너무 간단한 게 공무원이 좀 판단력이 있으면 어떤 위법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따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명백히 위법하다 하면은 불복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지 않을 그게 보면은 아니라 불복종할 의무가 있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네.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실제 판례도 보면은 이제 군에서 항명죄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네. 대부분 다 그게 유죄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아, 그 얘기군요. 그래서 아예 법을 바꿔놓으면 쉽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군복무 기본법도 좀 바꾸고 공무원법도 좀 바꿔서 예. 그 상관이 그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게끔 명시해 놓으면 좀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취지인 거죠. 밑에 공무원도 더 원활해지고 위에 공무원도 위법한 어떤 지시를 뭐 덜 하게 되고 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군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돼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근데 이제 군 경우에요. 예.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얘기 자체는 좋은데 만약에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요. 자, 전진했는데 아니야 이거 사람 다 죽어. 예를 들어서 뭐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군 지휘계통상에서는 약간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건 군에서 제대로 훈련을 할 경우에는 네.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인데 그걸 거부하는 군인이 있겠어요? 그거는 그 상황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요. 그죠? 군 훈련을 잘 해서 예.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을 만들면 당연히 복종할 것이죠. 전쟁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겁을 내고, 예. 그죠? 그 뭐 도망을 하거나, 전쟁 상황 겁 안 날까요? 의무에 대해서 거부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걸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말하는 군인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냐면 이제 평상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판단할 시간도 있고 한데 군 경우에는 그냥 평상 부대에서 이렇게 사물을 볼 때는 몰라도 어떤 그 약간 급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참 판단을 하거나 이러기에 실행에 옮기고 이럴 때 조금 약간 혼선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취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작년도에 12.3 사태 12월 3일 밤 그 특수부대가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만약 그 군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은 어떤 상황에서는 마찬가지 상황이 놓이는 겁니다. 적진 안에 들어있건 적과 접촉하고 있건 간에 네. 상관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무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 부당하다는 게 명백하게 보일 때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너무 그 하관에 해당되는 군인들을 좀 무시한 얘기죠. 그래요. 일단 뭐 교수님 말씀은 그거는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이라면 이런 걱정까지는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된다 말씀이시고요.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네. 그 상관인 군인들이 군인들에 대해서 잘못게 지시를 해서 사지에 몰아넣는 게 오히려 걱정이죠. 네. 자. 일단 우리가 뭐 공적 사회 행정부 이쪽 얘기를 이제 주로 했으니까 이번에 사법부 얘기 좀 해볼게요. 헌법은 상권 분립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입법부 특히 이제 거대 여당 주도로 해가지고 사법제도 개편을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당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여당에서 주장하는 건 이게 지금 내란 청산에 좀 맞지 않다 지금 재판부가 이런 주장이고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자 근데 이게 외부인들 비법관들이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재판부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헌법 101조라든지 이런데 좀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삼권 분립 그건 중요하죠.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야 권력 운운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사법개혁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법의 독립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법의 책무성이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독립성만 주장하지 자기들이 책임성? 그 얘기를 너무 안 해요. 그다음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는 사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200만 건 정도의 형사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사건은 아니죠.
이런 사건은 정말로 사법부가 책임을 지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네. 했어야 옳은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재판부를 여러 개 열어놓고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재판부율 다른 판단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판부가 다른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그 피고인으로 그 내란 사건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네. 재판부가 여러 개 아닙니까? 한 개가 아니고. 그럼 이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똑같은 사람이 여러 재판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어떤 판결이 같은 나오면 사건이니까 예. 다 같은 사건에 연결돼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그 내란 사건과 다 관련돼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만약 서로 모순된 물론 뭐 항소심에 가서 또 하면 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게 한 재판부로 통합해서 하면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합당한 재판부를 원래 구성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라고 하는 것도 네. 사법부의 그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법권 자체가 국민이 만든 권력이고 네. 국민이 사법부도 구성해 주는 거고 사법부의 권한도 국민이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담재판부 구성할 때 거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법부에서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비법관이 더 많이 이렇게 주도해서 구성하는 그런 게 위헌 소지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거기는 이제 내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예. 전담재판부 자체는 법관으로 구성되겠죠. 그다음에 문제가 된 게 이제 그 말씀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때문에 하신 말씀 같은데 예. 사실은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거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구예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법원에서 거꾸로 말하는데 자꾸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그 동유럽에서 민주화됐을 때 네. 이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유럽연합에서 가입하고 싶으면 사법권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행정위원회는 사실은 그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수단이에요. 오히려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내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하면은 그 뭐 정성호 장관이 일단 떠오르는 거고, 그다음 법관회의 하면은 성향상으로 좀 진보 판사가 그 포함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뭐 그 변호사 단체 해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공정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는 제기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네. 만약 의문이 있으면 더 공정하게 구성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네. 맞춰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할 사안은 아닌 거죠. 그건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헌법 101조 1항에 재판부는 법원으로 구성된 이게 판사들로 구성한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네. 그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조직이 사법부 내에서 사법부의 의사대로만 돼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얘기도 사법부 의사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이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왜냐건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참심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그 일반인들이 그 법관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그리고 독일의 연방 노동 대법원 같은 데도 보면 네. 사용자 측하고 노동자 측에서 법관으로 들어가요, 법관으로.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배심제도를 보면 검찰의 기소에도 배심제도가 있어요. 네. 당연히 재판에서도 배심제도가 있고 유무죄 판결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사법권 행사를 어떻게 하게끔 조직할 거냐의 문제인 거지. 네. 그거는 사법부가 결정할 테니까 국민들은 관여하지 말라. 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입법으로도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내란 전담 재판부 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이럴 때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게 아닌가 우려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인데요. 어떤 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자고 얘기하면 의심을 받게 돼 있죠. 네네. 그런데 그건 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개별적인 경우에 의심을 받는 거하고 네. 제도 자체를 어떻게 짜는 게 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건 별개 문제인 거죠. 자, 교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근데 다만 예. 이게 지금 정치적 상황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당사자들이 이거를 계속 명시적으로 얘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 제기되어 온 어떤 논의되어 온 어떤 사법제도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있었으면 모르지만 이게 정치적 사안이 벌어졌을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라든가 네.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수십 년 동안 논의해온 문제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인 거죠.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네. 어떤 정치 세력이고 사실 순전히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 개혁을 하자고 잘 안 나서거든요. 다들 정치적 그러니까, 의도는 어차피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치적으로 자기들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유리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 또 상황에 네. 국민에게 유리하게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뭐, 예. 국민에게 유리한지 특정 정파에게 유리한지는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교수님, 행정, 입법, 사법부 견제와 균형 이루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아주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독립성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성도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견제와 균형의 한계 혹은 그 기준이랄까 그거는 어디서 좀 찾으면 될까요? 글쎄, 그건 뭐 그 구체적으로 짜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 같아요. 어느 한 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주로 합의제로 만들거나 이게 순서대로 다 관련이 되게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사결정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입법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그냥 혼자서 처음부터까지 다 한다. 네. 그럼 뭔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같이 하게끔 만들면 훨씬 나아지겠죠. 네. 자, 이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선고문 볼 때 이런 그 조항이 뭐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 타협을 통하여 결론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또 피청구인 윤 대통령 말하는 거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고 이런 거를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도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튼 뭐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튼 국회에서 뭐 거대 여당이 독주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권한 뭐 표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 표결에 의해서 가는 건 이제 좋습니다만 권한은 이제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절제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 조항이나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녹아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 그건 거꾸로 말씀하신 거고요. 네. 삼권 분립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권력이든 네. 자기 권력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앰비션은 앰비션으로 막는다거나 권력은 권력으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절제하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죠. 네. 서로 얽히게 만들어서 함부로 오남용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얽히게 만들어서 오남용을 못하게 한다? 그럼요. 아예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지. 네. 스스로 알아서 절제하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 중에 그 여야 간의 관계를 논한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판결문 내용 중에 탄핵 심판 결정문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민주정치를 하는 원칙을 그냥 설명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은 적합하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만약 여소야대로 이게 정부가 분리되면 그 국회 다수파하고 제왕적 대통령하고 서로 다른 정파가 되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정치 문화가 제대로 그 대화나 토론 뭐 타협이 없다 보니까 극단적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저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대통령은 제왕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와 제왕적은 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은 300명이 합성기관입니다. 300명의 의사를 수렴해야만 의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부 독재라는 건 표현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실은. 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법은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도덕 관습 조정 이런 걸로. 예리네크의 유명한 말이죠. 그렇죠. 최후 단계에서 법이 개입한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너무 법으로 막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제
정치하라고 정치권에 권한 줬더니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가장 남발된다. 이런 현상은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부 법조인들이라든가 최근에 그 법을 그 오남용하는 거, 왜곡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하고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럼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과거처럼 정실에 입각하거나 뭐 사적인 정리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였잖아요. 과거에는. 네네. 근데 이제 법으로 해결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옛날 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그 미국의 민주주의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어떠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되는 문제도 결국 사법부에 가서 해결이 되고 만다. 이게 쓴 말이 있는데 그럼 결국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가, 사법부가 얼마나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법을 오남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케이스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안 되려면 사법부가 이를 정확히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굳이 사법부로 안 갈 겁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라톤 협상의 끝입니다. 미국 중재로 우크라이나 종전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협상하고 있다고 하던데 결과 지금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요? 끝이 나긴 했는데요. 성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거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만나서 그 평화를 좀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 대표단이 2일날 러시아로 건너갔고요. 네. 푸틴 대통령 포함해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사회인 제라드 쿠슈너가 들어가서 러시아 측과 만났는데요. 하지만 일단 러시아 측에서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크렘린궁은 시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회담은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푸틴 대통령이 회담 전에 한 투자 포럼에 참석을 해서 유럽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지금 이런 평안 가지고는 절대로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욕을 한다라면서 비난했고요. 그러면서 이번 평안이 잘 안 된 것은 유럽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5시간 마라톤 끝에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러니까 외교정책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다수의 제안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심지어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영토 부분에서는 다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MBC 방송에 따르면은 크렘린궁은 이거에 대해 절대 타협할 수 없겠다라고 말한 것인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바스 지역 전체를 달라, 양도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력도 제한해야 되고 미국과 유럽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 3가지는 절대 러시아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거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그 동결 자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부차적인 사안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는 러시아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미국 정부 내부에선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가 이렇게 중재안 받지 않고 계속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가 있죠. 네,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익명의 미국 정부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네. 러시아 쪽에서 위트코프 특사에게 역전을 해서 보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협상을 계속 끌고 갈 뿐이지 절대 합의는 안 할 걸로 보인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은 초안, 그러니까 28개 초안 그게 통과가 된다면은 러시아 쪽에서 합의하지 않겠냐. 근데 조정된 거는 사실상 뭐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장에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전략적 욕심주입니다. 포크로스 지역을 자신들이 점령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양측 간의 영토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협상이 절대 단기간 안에 끝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지상 공격 곧 시작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이 그래요. 좀 곤란한데 왜냐하면 이미 해상에서 선박들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렇죠. 예. 뭐 영공도 차단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상 공격은 이게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작전을 계속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일날 백악관에서 있었던 내각회의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들을 잇따라 격침한 덕분에 미국 내 마약 오남용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공격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마약 밀매자들이 이용하는 경로를 미국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공격이 훨씬 더 쉽고 곧 시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공격 대상도 베네수엘뿐만 아니라 마약을 실어 나른다면 그 어떤 나라 다 공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헤그세 장관도 내각회의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 내린 지휘관들 편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격침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마약 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지만 사실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이 미국이 사실은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하는 거다는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최근에 숙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면서 미국의 정밀 타격과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마약 밀수 혐의로 미국에서 무려 45년을 복역했었던 에르나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을 사면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AP통신은 마약 차단 때문에 타국 선박을 공격하면서 중대 마약 사범 풀어준 것은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베네수엘라도 이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현재로서는 이제 국제법 위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카리브에서 마약 의심 운반선에 대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카리브 일대에서 발생한 이 공격에 대해서 초법적인 민간인 처형이라면서 관련 조사를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일 날 문제가 있었는데요. 베네수엘라 국적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 해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 선박에 생존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그스 장관이 전원 살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결국 생존자 2명도 추가로 공격하면서 제거가 됐는데요. 이게 민간인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베네수엘라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엄격한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역시 공화당의 하원 군사위원장인 마이클 로저스도 카리브에서 발생한 군사 작전에 대해서 엄격한 감시를 수행하겠다라면서 상원과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까지 카리브에서 진행한 군사 작전으로 8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공식 석상에서 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일 낮에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국무회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제 사실 이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은 각 장관들 다 나와서 물론 업무 보고 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첫 마디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는지 칭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누가 자신 칭찬해주면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졸면서 정말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달 말에 아시아 순방하기 전에 본인이 MRI 검사를 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오히려 건강 이상설에 불을 붙인 셈이 됐는데요. 뭐 복부와 심혈관계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았다. 예방 목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개 행정부 비교해서 최근에 좀 공식 활동 시간이 좀 짧아졌고요. 네. 이렇게 나오는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건강이 예전하지 못하다라고 일하는데요. 사실 8년 전이니까 그때보다 나이가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79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이어진 장시간 국무회의도 주의깊게 경청했다면서 괜찮다 이렇게 항변하긴 했습니다. 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중국 위협론 발언 두고 양국이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이건 짧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미국, 유럽연합, 중국이 세계 3대 강국이고 영국도 그러니까 중국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이 좀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일단 소통은 하고 싶지만 중국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러자 주영 중국 대사관이 대변을 통해서 영국이 중국 위협을 확산시키면서 근거 없는 비판하고 있다면서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한 건데요. 하지만 뭐 지금까지 영국 정부의 총리들이 다른 나라 정상에 비해서 중국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어 스타머 총리가 조만간에 중국 방문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중국이 위협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소원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가 약간 이중적인 발언하면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배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에서 한 달 넘게 실종됐던 여성이 지난주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전 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10월 14일 날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범인이 그 돌아가신 분의 집 앞에서 그냥 계속 기다렸나 봅니다. 그러고 거기에 아마 올라타서 다른 데로 이제 거기서 범행이 벌어지고 차량이 일단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분의 차량 SUV에 올라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차를 이제 자기가 몰고 그렇죠. 그리고 이동을 했는데 정확히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군데를 도로댕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 근처, 충주호. 그러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위장 전술이었다. 실제로 그 피해자의 차량은 본인 지인, 그러니까 범인의 지인이 하는 어떤 폐기물 업체의 마당에 있었고 돌아가신 분 그 시신은 그 본인이 하는 그 지인이 하는 어떤 그 공장의 저수조에 당일날 유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 범인이 여긴 없지만은 지역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범인이 실제로 이렇게 지역 유지였는데 뭐 조그만 사업을 하는 분인가요? 폐기물 업체 같은 거. 폐기물 업체.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다. 뭐 사람들한테 관계도 좋고. 오, 그래요. 근데 그 피해자분한테 일정 정도 굉장히 큰
일종의 집착을 했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는 폭력적 집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제가 언뜻 보니까 뭐 이렇게 흔적 같은 거 다 지웠다 그러던데 예. 차량 같은데도. 그러니까 본인의 차, 예. 본인의 차로 시신을 옮겨 실었는데 네. 그래서 경찰들이 그거를 나중에 포렌식을 했는데 네.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특정한 약품으로 싹 다 지운 것 같습니다. 그 선수라고 합니까? 그런 거. 그렇죠. 이 정도로 전문성이 있나 굉장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한 달 넘게 실종 여성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경찰의 부실 수사, 늑장 수사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프로파일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성인 실종 같은 경우 네.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죠. 그렇죠. 강호순 연쇄살인 이후에 성인 실종에 대한 강력범죄 지표를 개발한다고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예. 실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50대 넘는 피해자분이시고 그런데 분명히 이상 징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분의 가족분들도 분명히 이 용의자, 범인을 찍어서 조사를 해봐라고 했는데 문제는 실제로 조사를 한 건 3주, 4주 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경찰 당국에서도 본인의 잘못 인정한다고 하는데 네. 이걸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빈 공간, 시스템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명확히 어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용의자를 무턱대고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없지만 네.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전담팀이라든가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떤 사건이 배당될 때 많아봤자 한 두세 정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추적하기 쉽지 않은. 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것을 이 범인이 알았다고 하면 굉장히 용의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실종 사건이라는 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저런 실종 신고가 많이 들어올 텐데 많이 들어오죠. 몇만 건 경찰을 제가 두둔하려는 건 아니지만 바로 뛰어든다? 이 경찰의 그 한정된 인력으로 그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랄까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뉴욕 경찰 같은 데는 실종 수사대 혹은 실종 프로파일링이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지표를 대응해서 네.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전담팀을 꾸리거나 아니면 배당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점수가 미달되면 전담팀 꾸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표를 이렇게 점수를 합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합산을 예. 담당 경찰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일까? 아니죠. 왜냐하면 주관적인 요소.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 이게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되도록이면은 사건 점수가 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그냥 아유 이거 그냥 단순 실종 아니야? 돌아오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거 폭력 사건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렇지 말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몇 년 전 뭐 20년 전부터 그런 걸 합니다. 네. 담당자가 아니라 좀 더 상위 직급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그 수사관, 수사심의관 같은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올리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 먹는 사이지 않습니까? 같은 한솥밥 먹는 사이니까. 근데 그 지표라는 게 아주 좀 객관적이면은 그냥 탁탁탁탁 될 텐데 그게 또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주관적인 게 많죠. 아, 주관적인 게 왜냐하면 많아요. 이 사람은 그 이 용의자와 관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스케일 척도가 1에서 5점인데 그러면 3, 4점 왔다 갔다 하면 몇 개만 뭐가 3이고 뭐가 4인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계속 어떤 경험치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네. 축적이 돼서 진짜 이게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좀 과제입니다. 그래요. 이걸 제가 변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실제 현실이 아니 제가 좀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종 신고가 이거저거 들어오는데 어떤 거부터 달려들지? 지표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표 판단하는 것도 그 본인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생겼으니까. 그게 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 청주경찰을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도적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애매한 점은 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조금 더 철저해져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 9월 초등학생 유괴 뭐 신고 때도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서대문서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말씀 있었죠. 예. 자, 그리고 경찰은 공관은 사건 처리 이후에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최대한 이제 그 진상을 규명해 놓고 이제 공과 판단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 같은데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보신 바로는 공과 과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 공은 어차피 잡은 거니까요. 그건 공인데 과는 말하자면 그겁니다. 왜 초기에 실종 프로파일링해서 말하자면 그 지표를 이렇게 낮게 평가했어? 그럼 그거를 감찰이라든 아니 뭘 할 때 외부 요인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숨진 시점이 언제쯤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당일날과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그날 아마 살해당했을 거예요. 며칠 지난 거는 아니었네요. 예, 바로 살해당한 후에 시신을 이 범인이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왜 그러냐면 이 폐기물 업체가 그 흔히 말하는 가축 폐기물 부산물 처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신 냄새랑 이게 혼동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굉장히 용의주도하다는 게 거기에 이게 쉽게 부패하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구체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지역의 유지예요. 의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저 사람이 저런 짓을 그렇죠. 차량도 그냥 놓은 거예요. 근데 경찰은 어떻게 했냐면 분명 이런 사건은 차량은 거기에 호수에 유기했을 것이다라고 호수만 뒤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범인은 역으로 그냥 마당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용의주도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사망이 자기에게 좁혀올 거를 알고 거기에 치밀하게 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뭐 포렌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포렌식에서도 안 나오게 자기 흔적이.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피의자 심리 상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이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 이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어떤 기준, 지표랄까 징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범인이 그 피해자의 가족한테 대하는 모습과 경찰의 초기 면담에서의 너무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잘했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가족들 물론이고 그걸 초기 담당했던 경찰. 가족들한테도 전혀 이렇게 긴장한 기색 없이? 그렇죠. 그 피해자의 가족들한테. 피해자 가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만나셨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안 만나. 이게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칠 정도라고 그랬다고 얘기가 들고 또 초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도 굉장히 그 소름이 끼쳤나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걸 물어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감정을 숨기는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거 사이코패스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정밀 진단 해야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사이코패스 검사가 네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인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영역의 점수가 높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가능성을 봤을 때는 위험한 사이코패스. 그래요. 그러니까 잔혹한 사이코패스 영역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전혀 눈치 못 채게 가족들이나 경찰들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와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코패스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면담 위주로 하는지 정해진 테스트 같은 것도 해요. 보통 PCR 테스트라고 사이코패스 체크 리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로 체크를 하는 걸로 하지만 자기 기입식이 아닙니다. 이건 이 40문항을 이게 면담하면서 이게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답을 하죠. 그럼 여기 머릿속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스케일은 0, 1, 2입니다. 0, 1, 2? 그러니까 20문항이면은 최고점이 40점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20질문을 받았다고 생각 못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질문 20개가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검사관, 보조검사관, 감독관 3명이 기본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검사관이 실패했으면 바로 교체하고 감독관이 저 유리 바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검사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끝난 다음에 3명이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또 다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전의 어떤 생활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기입시가 아니라 투사검사 같은 겁니다. 투사검사구나. 그래서 25점 이상이면 우리나라는 사이코패스인데 다른 나라는 기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5, 6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요? 예. 25점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이시고 시험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 앞서도 조금 얘기를 우리가 한 부분이긴 한데 이번 사건이 수사 당국이나 이런 데 남긴 교훈, 과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향후 과제 뭐라고 보세요? 성인 실종에 있어서의 엄격히 평가 지표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고 빠르게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기초 수사를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격히 할 것, 정확히 할 것, 기초에 충실할 것,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걸 못하니까 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기본적인 거, 엄격히 할 것 이런 부분들, 기본에 충실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기본에 충실해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치프턴스와 시너드 오코너의 Forget You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